정보은님. 안녕하세요. 민보연입니다. 곽수호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푸른나무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저희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되고 투쟁한 지 4,000일 되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하다. 4,000일이면. 고생 많으십니다. 4,000일이면 정확하게 한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이 넘어가고요. 11년 차 되는 거죠. 10년이면 3,650일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날짜를 세는 것이 뭐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그렇게 오래 했어 하면서 다른 투쟁들을 바라봤고 그런 긴 시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좌절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투쟁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려운 싸움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라는 송구함이 좀 들고요. 하지만 또 저희도 이 문제를 뭐 4,000일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한테 알리는 뭐 계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4,000일 기념하는 4,000일을 맞아 저희가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그 연대의 마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들어서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오늘 보내고 왔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연대로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쵸. 어떠셨어요? 처음 가봤죠, 그런 자리? 처음 가봤죠.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도? 그렇죠. 지금 어떠셨어요? 다들 어리어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가서 앉아만 있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토론을 하고 했던 방식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저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익숙한 방식이었 거고 오픈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해줬는데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막 쏟아내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형태가 생산적인 토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방식 좋았고요. 오늘 좀 진짜 막 눈물 날 뻔한 일들이 당연히 여러 번이 계속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청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 네.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었죠. 청취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4,000일 맞아서 조합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받았던 댓글 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떼쓰면 다 공사 정규직 되는 줄 아느냐, 꽁으로 정규직 되려고 한다라는 말에 가장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럼 4,000일 동안의 투쟁으로 당신이 잃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을 한 게 젊음, 나의 20대,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다운 나의 20대,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나에게 잃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헛수고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건 절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 그 자리에 많이 와주신 그런 분들, 연대 와주신 분들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일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남의 일이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의사를 표현해 주실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나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시는 분들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야, 4,000일이라는 건 뭐 제가 꿈꿔보고 싶은 팟캐스트를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나중에 새날 4,000일 방송 해봐도 좋겠네요. 그때는 에피소드는 몇 개가 나올까요? 난 그게 더 궁금하네. 에피소드가 먼저 넘겠네요. 에피소드 4,000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4,000일이면 우리 방식으로 하면 8,000개 에피소드가 나오는 중.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투쟁이라는 건 결실을 맺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높은 산이고 험난한 산일 때는 올라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 그것들이 남겨주는 설레, 역사의 교훈 뭐 이런 것들이 남아지면서 정말 신은 그녀들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험을 하시는군요. 그런데도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거는 저희가 그런 4,000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투쟁해왔던 이유,
단지 지금 저희에게 압박으로 더 작용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옳았고 저희가 정의였고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각자 마음의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한 분 저희가 잃어버린 그 조합원 분을 생각해서라도 조합원 분이 이제 두고 가신 아이를 생각해서도 너의 어머니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돈이 중요한 나라가 돼서요. 다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KTX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그 모든 분야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선은 쪼개서 기업들한테 팔아먹고 선로 보수 같은 것도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민영화를 하려다가 들켜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SRT는 지금 진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지금 현 시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꿋꿋이 반대해왔던 우리 KTX 승무원분들 존경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오늘 푸른나무님 가지고 오신 소재 어떤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심리인데요.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진영을 떠나가지고요. 2012년에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가 맞짱 사실상 후보가 뭐 두 명이었던 건 아니지만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양강 후보가 붙었던 선거예요. 나머지 지지율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니까 100% 지지율 중에 99 정도를 두 사람이 나눠먹는 그런 선거였는데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후보가 이기고 있겠지 해야 힘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길었고 지금 최근에는 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를 그 지지율 공표 기간 안에 골든 크로스로 이겨주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겼을 거라고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표를 막 독려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어떤 심리로 들여다보게 되는가. 사실 제가 팟캐스트 하기 전에도요. 정치 시사면 보다가 선거철이 되면 제일 유심하게 보는 게 여론조사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어느 후보가 앞서가느냐 전체 판세로 봤을 때 내가 지지하는 야당이 뭐 몇 석이나 얻을 거냐 이런 관심 있게 보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흑역사가 있어요. 최고의 흑역사는 바로 이번 총선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번 총선 전에 여론조사들은 새누리당 180석 넘바 200석이 될지도 야권 쫄망 그래서 뭐 거기에 초빙되어 오신 분은 내 목표는 120석을 넘기는 거다 뭐 아무튼 원천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도 나라를 엄청나게 말아먹고 있는데 도저히 이명 박근혜 한 9년 8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심리가 작동한 거냐.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내 속마음을 숨기고 밖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반 정도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A 지역의 남녀 성비와 주로 이제 연령대 이런 것 분석해가지고 그 연령대에 맞는 표본 집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하려면은 여론조사를 남녀, 세대별 이런 개념으로만 나눌 게 아니고요. 직업군, 출신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여론조사는 과학이니까. 근데 너무 날림으로 하게 되는 측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 내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에게 넘기기 위해서 불편해지는 요소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을 때는 에이 별로 안 하고 싶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야당을 지지하고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왔는데 내 감정을 뭐가 무서워서 숨겨요? 그걸 불이익받는 시대인가? 그런 분석은 좀 이상하다. 아이고 이런 거 받아봐야 뭐 의미 없어라 그냥 끊어버리는. 흥이 안 나니까요. 야당이 이길 것 같은 전망이 없으니까 흥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간에 나는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해요.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범죄성이 생기는 거냐면 심지어는 여론조사 이 전망을 보고 죽는 사람도 생겨요. 에이? 진짜요? 당연하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안 바뀌니까 쌍용차 분들 줄줄이 돌아가신 것처럼 비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것도 범죄지만 더 중요한 범죄는 진짜로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투표장에 가고 싶은 내가 나가봐 찍어봐야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들면 지들이 조작한 여론조사를 갖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도출돼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나가면 이길 수 있어. A당 지지자들은 나가서 투표하고
질 거로 예상되는 대표할 거로 예상되는 야당 지지자들 안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언더독 밴드웨건 이런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저는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퍼센테이지만 누구 후보가 몇 프로, 누구 후보가 몇 프로 이런 것만 타이틀로 뽑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응답률 엄청 낮고요. 사실 이게 거의 신뢰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미 타이틀은 그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는 표본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숫자가 주는 그 임팩트 때문에 우선 내고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항상 우리가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전부 다 그 휴대폰을 많이 들고 다니는 시대고 집에 어지간하면은 저희 집도 이제 집 전화 안 놓거든요. 근데 그 유선 조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집에 있는 분들로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무직 상태이시거나 아니면은 고연령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주부이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표본 집단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표본이 모아지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그 리얼미터인데요. 여기가 웃긴 게 스마트폰 앱 조사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T맵이라고 그 인터넷 우리 그 스마트폰에 T맵이란 어플리케이션을 깔을 때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 앱을 깔면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깔은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표본이 오염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표본을 몰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얼미터의 조사를 얘기할 때는 신뢰할 수가 없다. 내지는 심지어는 이런 별명까지 붙이죠. 구라미터다. 이런 얘기까지. 금요일 날 갤럽 조사도 나와서 약간 파란이 일으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안희정의 돌풍 뭐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9%나. 정말로 과학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원과 정말 유사한 형태의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최대한 돈을 많이 투자해갖고 조사하면 사실 굉장히 실제 여론에 가까워진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런 부분이 있죠. 성별과 그 연령대에 주로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거 그게 되는 거예요. 20대 남자가 필요한 게 총 1000명 중에 5명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별로가 그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직업군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직업별로 분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신 백수하고 직장인과를 구분할 수도 있죠. 백수, 직장인, 뭐 자영업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얼마나 왜곡할 수 있죠. 나 집에 전화 받지만 나 그렇죠. 직장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지 마시는 게 기본인데 여론조사는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안 믿는 게 기본인데 여론조사에 쓰임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크게 작건이 해서 지방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전문 여론조사 기관도 있어요. 지방 언론사한테 주로 이야기를 받고 근데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해주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다고 하는 갤럽은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갤럽이 금요일 날 안희정 조사가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 있던 여론조사들이 사실 무의미해져 버리는 여론조사라는 게 가장 최근 게 가장 신뢰받거나 관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그 최근 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이번 20대 총선과 다르게 현재는 여론조사가 비슷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테면 정반대 현상인 거죠. 정권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길 바라거나 박근혜 게이트는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반대 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샤이 박근혜 예. 같은 사람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수차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론조사는 완벽하게 믿지는 마십시오. 추세만 보시면 되겠는데 노무사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응답률이 너무 낮은 거. 응답률이 여론조사가 많이 사람들한테 가도 심한 경우에는요. 비정치 시즌 있죠. 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응답률이 심지어 5%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5% 미만인 응답률은 폐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조사 여론조사 비중 낮다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태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SNS에 그런 글들 가끔씩 돌아다닙니다. 내 지지자는 숨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여론조사에 반영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선거 캠프들이 전술적으로 이용해 먹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 의지가 탁 꺾이는 순간이 되면 자기 지지자들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야, 여론조사는 지금 내가 몇 등 달리고 있는데 말이야. 사실은 까보면 달라져.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게 투표 니들만큼은 꼭 해줘야 돼? 그걸 당부하는 효과가 거기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지지자들이 자랑하지를 못해요. 숨어서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누구과 어울리는 사회인이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엄청 낮은 정당에 대해서 또는 후보에 대해서 나 그 사람 좋아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친구들한테 왕따 내려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심합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뭐 50% 60%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1회부터 5회까지도 안 봤는데 본다고 하니까 6회부터 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게 유행을 타면 일주일 만에 시청률이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네. 안 그러면 대화에서 소외돼서 같이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선전소동을 합니다. 기간 내에 우리가 역전시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반대로 부끄럽지가 않겠죠. 내 친구들 중에 다수가 그 사람 지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요. 선거의 밴드웨건과 언더독 현상 중에 밴드웨건이 굉장히 좀 도드라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정당 정치가 되게 발달한 나라에서는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지율이 유럽에는 뭐 웬만한 정당들이 양당제가 아닌 이상 막 10개씩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율이 2, 3%밖에 안 돼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게 일종의 언더독 같은 거고 우리나라는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 힘들어합니다.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양당제처럼 나머지 진보 정당들은 거의 무의미하게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서 뭔가 탄압을 안 할 것 같고 성주 분들이 왜 박근혜한테 이렇게 만만히 하는지 아십니까? 막 욕하고 내가 찍어서 그런 거예요. 설마 지들이 나를 이렇게 하리하는 그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나 보이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이명박처럼 털릴 생각 같은 거 나를 털 거야. 나를 잡아갈 거야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 정당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정치 풍자가 아주 많았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여서 오히려 비판적인 의견들이 더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도 그 민주정권 때 민주노동당의 그 지지율이 10%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를 또 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각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자들의 심리를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안희정 돌풍에 대해서 또는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돌풍에 대해서 그래 봐야 다 그게 민주당 지지자니까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네. 그리고 기존 언론이 문재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조작된 여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일부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보통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내 후보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안희정 지지자로 볼까요? 이 추세로 가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판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평상시 때 안희정을 좋아했던 게 보수적인 느낌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닮아서 개혁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클릭하고 뭐 대연정하고 사드 사실상 찬성 이렇게 나타낼 때 정말로 지지자들은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금 전에 딱 충청도 사투리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그 심리 중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숨어있는 지지자가 있다. 흔히 말하는 샤이가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가서 10% 넘길 때는 야와 하다가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정도는 지지해줘야 이게 독재에 대항할 수 있고 선명하고 내가 좀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 간에 뭐 SNS상에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지점들이에요. 맞죠?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표보다는 선명하죠. 더 진보적인 건 맞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만 좋아하지 문재인은 좋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게 그야말로 정권 교체에 가장 방해가 되는 행위가 돼버려요. 나중에. 선거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선 기간 동안에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데 상대방 후보 깎아내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약 달콤한 독이 든 사탕 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상대방한테는 없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이재명은 진보적이고 선명한데 문재인은 안 그래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맞받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당 후보랑 붙었는데 저 꼴 보기 싫은 문재인 안 찍어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런 식 민주주의가 저는 좋은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 다음에 안철수 및 국민의당 지지자 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는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지지율이 30%를 넘기가 힘들다. 뭐 막스권 이런 얘기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일단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는 10%를 못 넘고 있는데요. 확장성이 있나요? 일단 말이 안 되고. 근데 왜 니들은 야당을 깨고 나왔니? 물어보면 옹색해요. 사실은 정치적 세력들 간에 나는 문재인 위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싫어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그렇게 말하기가 싫으니까 이걸 애둘러서 포장을 합니다. 친문 패권이라고. 이건 정말 비열한 방식이에요. 진짜 이건 비열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지들이 더 심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저도 고향으로만 따지면 그분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인데 제가 그분들을 결정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 저 안철수 씨를 팟캐스트 할 때 어느 시점까지는 전혀 비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느 시점부터 했어요? 분당이 과시화될 때 우리 쪽 정치인들 웬만하면 까지 말자. 나빠봐야 새누리당보다 못하겠냐. 이 정도 마인드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3당 합당이 되고 나서 완전 고립되잖아요. 전라도로 딱. 예. 그때 노무현 같은 분들 남으셔가지고 겨우겨우 동진해서 전국 정당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봐야 선거의 기간 딱 지나고 나면 도표상에 파란색 쫙, 노란색 조금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억울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민주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맞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배척당하니까 호남이 고립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자초하고 나갔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친문 패권과 친박 패권, 그러니까 박근혜를 위주로 한 친박 패권을 어떻게 포장하냐면은 영패주의를 포장을 해요. 영남 패권주의. 박근혜도 영남이고 문재인도 영남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대선 후보를 길러봐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철수도 영남이잖아요. 그러게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김대중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무슨 굉장히 뭐 지역적인 감정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네. 뭐가 있냐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지역에는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지? 왜 영남 사람들만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기문 나타나니까 충청도 분들 되게 환호하셨고 데이터로 지금 많이 정도 또 뜨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냅둬요. 언젠가는 어떤 인구 지형상이라도 문재인이 영남 사람이어서 지금 저 후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민주야당의 그쪽에 소수로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각 지역들이 지역주의를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뛰쳐나오면서 친문 친박 패권을 이야기하고 영패주의를 이야기해요. 그것에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자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서로 간의 이율 배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끝까지 선을 놓지 않는 게 박근혜 게이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어차피 인기가 없어서 지지율이 무의미하게 한 5%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 게임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도 박근혜 탄핵 반대가 15% 좀 나오죠. 그래서 새누리당을 완고하게 지지하는 세력은 최소한 황교안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새누리당 후보가 나가면 저는 15% 정도는 찍힌다고 봐요. 그러는 과정에 바른정당 후보와 함께 우리가 더 지지율 많이 나온다고 서로 싸우다가 어떤 타협을 보든 끝까지 고를 하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계산 자체가 지지자들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지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보수표는 어차피 50%가 존재한다. 문재인과 박근혜 보지 않았느냐. 결국 선거에 가면 새누리당 쪽 보수 쪽을 지지하는 투표하는 사람들은 50%는 있다. 지금 당장 무슨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정당에 있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가장 싫은 게 아까 말한 같은 당내에서 경선에서 서로가 싫어지면 다른 당 후보보다 더 싫어지는 것처럼 바른정당 후보들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자 개념으로. 그래서 이 감정이 깊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서로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진짜로 골이 깊어지면 네가 되느니 차라리 논란 하나 되지 말고 딴 놈 시키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 지지자를 한번 볼게요. 자기들은 새누리당이 아니었다는 듯이. 다만 박근혜와 가깝지 않아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사실상의 박근혜가 총재로 있었던 새누리당 출신이면서 박근혜가 보존하는 게 참 부끄러워. 서울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일 때 말을 못해서 그냥 찍기만 하고 돌아오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제는 자기가 찍었던 그 박근혜가 그 지경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진심으로 회개 그런 분들은 했다고 봐요. 그런데 당장 내가 그렇게 욕했던 문재인 야당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대한 회개는 하되 다른 사람들 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보수라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마땅치 않으면 건강한 보수표가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의미 없다.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국민의당 지지자건 새누리당 지지자건 바른정당 지지자건 간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론조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바른정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친박 패권도 싫고 친문 패권도 싫어.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아직도 삼지대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사람들은 현 분위기로 보면 새누리당 합치기 힘들고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국민의당과 합칠 수가 있는 아직도 여건이 남아있는데 그 최고의 매개체가 사실은 반기문이었고요. 이제는 안철수 정도, 유승민 정도가 남아있는데 과연 그 두 사람이 합당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문재인과 양자 대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각자가 정말 자기 합리화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다 각자 다른 동상이몽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든 허상이든 꿈이든 간에 이걸 이루어주는 것이 정치고요. 그게 꿈으로 이루어졌던 적이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예요. 대통령 선거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지지율이 10% 조금 넘어가는 정도. 지금 현재 10%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면 근사치에 가까운 게 오히려 이재명 정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정치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에 마냥 욕할 수는 없고 비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또 여론조사는 또 이런 각자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도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여론조사를 또 자기에 맞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얘기였네요. 네, 민보연님 오늘 무슨 얘기 같이 할까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을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랑 다르게 혼자서 아니면 저희 친한 측근들과 간 게 아니라 안산의 청소년 20명과 같이 갔어요. 그 20명은 어떻게 모인 20명이에요? 네, 그 20명은 이제 꿈꾸는 나무라고 안산의 이주 배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주해서 오신 경우에 본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네, 그런 사회 참여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적. 네.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그렇구나. 이주를 해오신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국적을 따라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죠. 아이들은 그렇네요. 네.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주를 해오신, 그러니까 이민을 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을 거고. 일종의 그 우리 네. 해외 동포였던 분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 노동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신 보통 분들 네. 흔히 말하면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일 네.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그러면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인가요?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모님이 있는 거죠. 뭐 파키스탄, 뭐 이슬람 국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들이라서 더 이런 참여를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산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다가, 활동도 아니죠 사실. 그냥 그들은 본인들끼리 편하게 있을 곳을 마련해서 있는 것일 뿐인 거고, 그냥 저를 어쩌다 알게 돼서 제가 광화문 가는 김에 같이 간 겁니다. 가서 제가 나눌 스티커와 전단지가 이제 한 트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같이 이고지고 가서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많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왜요? 전단지 나눠주다 울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전단지 나누다가 울 일이.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마구마구 막 해댄 겁니다. 너네 나이가 몇이니? 뭐 너 이쁘다부터 시작해서 공부나 하지 이거는 왜 하고 있니? 네가 뭘 아니?
훈수 두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아니 근데 그런 말을 훈수가 아니라 혼났대요. 혼났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저희 그 태극기 들고 있는 그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광장에선 티가 안 나니까 알 수가 없어요. 태극기를 드셨는지. 실제로 근데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 안 하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세월호에 공감하고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이러고 있지? 너네 가서 공부나 해. 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너네 학교 망신시키려고 여기 나왔니? 전단지 나눠주는 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좀 강해야 된다고 저는 심리적으로 좀 그게 단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KTX 문제로 처음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는 어떠한 그 행동보다 제일 스트레스가 심해요. 내가 전단지를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하거나 이것을 그냥 지나쳤을 때 그 상처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받아주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만 이게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였으니까 나는 또 당당하고 내가 이걸 활동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름을 겪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게 정말 광고 전단지라든가 뭐 그런 뭔가 그 자본과 연결된 그런 전단지는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전단지 나눠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처음 겪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할 결심을 한 것은 제가 일단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항상 저한테는. 제가 뭐 하면 웃으면서 다 받아주시고 고생한다 그러고 무거운 거 옮기면 와서 같이 들어주시고 항상 제 일들을 나눠서 해주시던 그런 광장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데려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거기서 통곡을 광장이 쩡쩡 울리도록 통곡을 하는 그 현실이 저한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정말 만만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네, 무시를 그렇죠. 했던 거네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할 말이 많지만 오늘도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지를 보냈고 박수치고 야, 너 참 진짜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죠. 저도 사실 저보다 어려 보이면 말을 좀 편하게 한다던가 뭐 이 친구 저 친구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광장에서도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들이 어떤 무시인 거죠. 그 무시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또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긴다. 요런 가지를 무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무시의 말이 청소년들한테 이제 쏟아졌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관련된 동영상도 찾아보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집회 속 청소년이라는 걸로 SBS나 뭐 여러 가지 대한 언론들에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나 하지 여긴 왜 왔어? 커서 뭐가 되려고 넌 이런 짓을 하니? 부모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길래 너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니? 학교를 망신시키지 말거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도 좀 하드한 무시죠. 이제 소프트한 무시를 보면 첫 만남에 반말하는 행위. 이거 제일 싫어요. 저한테는 첫 만남에 반말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존댓말을 더 듣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뭔가 잘했을 때 이 친구들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푸나님한테 이 친구 참 잘하시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지점인 거죠. 그 청소년들도 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언제 봤다고 친구야. 네. 그분들한테 등을 토닥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뭐 전단지를 뭐 나누고 있으면 고생하네 이러면서 등을 토닥인다. 그건 없는데 그분들은 많이 당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그 다음에 애기 취급하기. 어머 너 예쁘다. 몇 살이니? 몇 살인지 알아서 뭐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저한테도 나이 물어보시는 분은 가끔 있어요. 그래요? 대학생 같은데. 네. 나는 고딩으로 봤어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아 이게 감사하다는 게 이거 참 은근 이거 깔때기야? 복잡한데. 깔때기 아닌가? 아, 복잡한 신경이네요. 어려 보이는 참, 그 우리나라 언어가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으니까 생기는 약간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어리고 또 학생이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반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너한테 해도 되는 어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특히 스킨십, 태도, 매너 여기에 있어서는 그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는 부단히 그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고요. 이것도 교육 중에 하나예요. 이 방송을 듣고 무심결에 했던 사람들이 그게 신뢰가 됐구나, 무례했구나라고 느꼈을 분들이면 교육이 되는 건데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나 화합 차원에서는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도 좀 알고 봐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례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정말로 한국적인 관점에서 정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같이 돼줘야 이게 이런 방송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역사적으로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광장을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촛불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없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해. 그러게요. 그 학생들한테 왜 학교 망신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는 것의 증명 아닐까요? 공부나 하지. 이 말은 전형적인 그 꼰대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뭐 커서 뭐가 되려고 더군다나 부모 드립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촛불 시민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정말 촛불에 나왔던 시민이라면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 사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높이 칭찬해줘야 될 부분인 건데. 지금 나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어른이랑 애 차이가 없다고 이제 푸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매 시간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누군가는 퇴행이라고 보기도 하죠. 무릎이 잠깐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육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몇 살까지 특정 나이까지 성장하는 게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 뭐 퇴행.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은 항상 성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덜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가 사실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지점 때문에 나이를 갖고 무시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칭찬을 해줄 때도 그 사람을 꾸짖을 때 뭘 하든지 대화를 할 때 호칭도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야, 학생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표현도 사실 이제 어떤 권위주의가 묻어있는 단어고요.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구분하는 것.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이라고 법적으로 용어를 지칭한 거죠. 근데 그런 용어를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진짜 반론의 여지가 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너무 서양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초등학생인 우리 딸 정도의 또래 애들에게 내가 말 올릴 수 있나?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 보는 아이라고 쳐요. 길거리에서 같이 가는데 우리 꼬맹이 딸이에요. 안녕 어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어디 가세요? 라고 묵히는 좀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충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호칭이나 말투가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한국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말을 할 때 그 단어가 주는 그 역할도 있지만 사실 태도, 몸으로 주는 랭귀지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크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얘야 학생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해도 그것의 느낌을 뭐 이렇게 부른다든가 학생 이렇게 불렀다는 게 사실은 이게 더 나쁜 거지. 이거를 어떤 뉘앙스로 부르는가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웃겨. 봐봐요. 어이 미성년자 씨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부르는 호칭 어떻게 해요? 그거 잠깐만 이야기해보고 지나가요. 네, 좋아요. 네. 저기요. 그거 제일 많이 쓰죠? 저는 선생님. 그거 훌륭하네. 저는 얼마 전에 그 대형 마트에서 앞에 지나가시는 분이 뭘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분이 불러야 되는데 뭘로 불러야 되지?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저기요라고 처음엔 했는데 안 들렸나 봐요. 그 이어폰을 꼈는지. 근데 순간적으로 아가씨라고 해야 되나? 했다가 오히려 그럼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가서 바로 뒤에서 저기요 다시 한번
근데 저기요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아니면 또 그 굳이 부르지 않고 실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불러낼 수도 있고요. 호칭이 정말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개념이 있으면은 그냥 대놓고 아줌마 이런 건 안 쓰니까 실제로 옛날엔 그런 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무리한 건 이제 식당 같은데 알바하시는 분들에게 야. 그거는 진짜 기본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젠가도 봤어요. 그래요? 나이 좀 드신 아저씨들 꼰대들 한 5명 앉아서 술 먹는데 알바생한테 야 소주 2병만 가져와봐. 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개저씨네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개저씨들이 물수건으로 목 닦더라고. 개저씨 거지. 미치겠다. 청소년들 부르는 건 호칭 진짜 애매하네요. 가장 만만한 건 보통 그 학교 안 다녀도 학생이라고 부르게 그렇죠. 되고. 학생 이거 지금 들으면 참 기분 좋은 말인데요. 그 학생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말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제가 너무 나갔다고 또 아니 얘기할 저도 그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이라는 단어로 이 사람을 부른다는 그 뜻에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역할은 공부하는 것이다. 너가 당연히 이 세대, 이 시대에 하고 있어야 될 그 행위는 공부다라는 그 어른들의 생각이 강압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 뭘로 부르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어른 부르듯이 선생님 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일례로 네.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고민을 덜 해도 됩니다. 아 외국은요? 네, 부를 때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아 근데 이름을 모르는 그런. 익스큐즈미가 아까 제일 그러니까 예, 실례합니다. 제일 많죠. 그렇구나. 호칭 부르지 맙시다. 거의 아니 제가 저번에 TV를 보다가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휘재 쌍둥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서원. 네, 서원이가 이제 혼자서 드디어 커피를 사러 갑니다. 제주도에서 혼자 커피를 카페에 갔는데 거기 카페 사장님이 서원 씨 뭐 사러 오셨어요? 말도 겨우겨우 하는 아이잖아요. 사실 그 친구한테도 그 친구 그 사람한테도 서원 씨 오늘 돈을 많이 갖고 오셨네요. 이 돈이면 2잔은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꼬박꼬박. 멋지네요. 근데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정말 부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배운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게 선생님이고 그게 이제 어떤 특별 직업으로 가버렸는데 우리보다 어린 사람한테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선생님이 먼저 태어나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선생이 그러니까 먼저 살았다지 먼저 태어났다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좀 지금 약간 패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회적으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의견일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만드는 PD로서 방송이 쭉 나가고 며칠 지나서 우리 동네에서 뻔히 보이는 고생으로 보이는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 저기 선생님 담배 피우지 마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해요. 청소년들의 사랑을 아무것도 안 하고도 정말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호칭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푸나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선생님은 나한테 정말 스승님과 같은 의미로 저는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 민보 의원님이 난관에 부딪혀 동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진도를 못 나가요.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처음에 박근혜 정국이 시작될 때 누군가 탄핵을 외쳤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언젠가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말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선구자야, 선구자. 네, 파이팅. 최고의 게이트키퍼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아예 통편집해버릴 수도 있는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바로 꼬리 내리네. 방송의 기본이 운동이 아니고 공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보예요. 저는 정보입니다. 네, 이런 청소년이랑 청년을 요즘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세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포스트 세월호를 준비할 진짜 당사자들이고요. 그들이 존중받지 않으면 그 광장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가 힘들 거라는 게 제 선구자로서 제 생각입니다. 네, 먼저 호칭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하고 싶어서 호칭 얘기를 가장 마지막에 꺼낸 거예요. 일단 습관을 들이면 그 다음에 인식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린 친구들한테 선생님 하는 거 어려웠거든요. 저도 이렇게 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친구들 저 친구들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주 답답한 지경이에요. 좋은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존중의 의미를 담은 그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그쵸. 늙은이의 반대말이기도 했고 야 아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린 사람이란 뜻의
그런 식의 비슷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걸어서 의무화시키게. 모든 사람의 호칭을 그것으로 아니, 통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선생님은 아니야. 어떻게 내가 지금 선생님 해야 될 나이에 걔들한테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 일단 기본부터 하자고. 일단 야 이런 것만이라도 안 요즘에 해도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아, 저기요 학생, 저기 뭐 떨어뜨리고 갔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선생님은 좀 그래. 이건 아버지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랑 비슷해요. 전혀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선구자로서 외쳐본 거예요.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만나자마자 나이를 따지는 것도 사실 호칭을 정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한두 해 생긴 게 아니라 저희는 거의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쵸. 저도 온라인 처음 접할 때 얼굴 모르던 뭐 채팅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호구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호구조사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아이디만으로 누군지 모르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의 연령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남녀 정도는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점점 세련돼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방송할 때 박진님 나오셨잖아요. 촛불집회 사유자. 그분에게 에티켓이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몇 살인지 이런 거 못 물어봤어요. 역시. 방송 밖에 마이크 밖에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밝히기 전까지는 호구조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당신의 대답을 통해서 내가 뭔가 판단하겠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당신 나이를 듣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하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당신 결혼했나요?를 물어보는 것은 네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혹은 네가 결혼에 취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했는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지점은 있어요. 방송은 일반과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떤 핵심 궁금증 중에 그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몇 살일까 하는 건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집중되어 있는 어떤 나름 공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 보니까 인터뷰에 나오신 분들에게 나이나 연령대나 결혼 유무는 거의 안 물어보고요.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답을 해주시는데 고작 할 수 있는 리액션이라고는 사실은 한 40대로 보이는데 40대라고 말을 하면 한 번쯤 아이고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30대로 봤는데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신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지점이네요. 예.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한번 같이 세월호 세대를 광장의 주인으로 세워보는 일을 행참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곽승우님 가지고 오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감독관 사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직장인이라면은 다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의 사용법, 바로 고용보험 사용법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궁금하네. 예. 보통은 시력급여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구분도 좀 해드리고 평소 때 저한테 그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고용보험에 대해서 파고들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그 전공을 한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저희들도 실무에 다가섰을 때는 진짜 일일이 그 지침서라든가 이런 거 다 봐야 될 정도로 고용보험 쪽에 그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 또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께 이런 내용을 다 소개한다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꼭 이것만큼은 알아두시면 참 도움되겠다 싶은 것만 짧게 엑기스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방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업급여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도 불러요. 실업수당. 그렇죠. 네. 예. 저 받아봤어요. 저도 예. 받아봤어요. 그렇죠. 와. 받아봤죠. 3개월 받았습니다. 푸나님은 받아보셨나요? 전혀. 저도 붓기만 드립다 붓고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정확한 원래 명칭은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예,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큰 두 가지 그 갈래로 나눠지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혜택 받는 게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통틀어서 실업급여라고 얘기하죠. 마치
조미료를 뭐 미원이라고 부르듯이. 그렇죠. 이 실업급여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등록하고 뭔가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승합차를 봉고차라 부르듯이. 네, 그렇죠. 근데 요 실업 구직급여요. 저도 이게 말이 하도 많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실업급여가 그냥 습관이 돼버렸는데 구직급여. 이 구직급여는요. 언제든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퇴직하고선 1년 내에 신청해야지 1년이 지나버리면 그때까지 아무리 실업 상태이고 구직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소멸시효가 있다. 이것도 1년이다.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새로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가. 그렇죠. 예. 이 실업급여의 그 취지는 결국은 그 실직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직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최소한의 생계 불안만큼은 좀 덜어주자 이런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월이 경과하면은 아무리 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수가 많아도 못 받기 때문에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또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 전에 1년 전에 구직급여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그 일단 궁금해하신 점 중에 하나가 구직급여는 도대체 얼마나 받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일단 소정급여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라는 것은 즉 내가 구직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냐를 말하는 건데요. 그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자기 평균 임금의 52%예요. 50%. 그러니까 내 월급이 월급을 일로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이 10만 원이다 하면은 그 50%인 5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상한액이 있어요. 2017년 이후에 실업하신 분의 경우는 하루의 상한액이 46,584원까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 곱하기 최저시급의 90%죠. 현재가 6,470원이니까 6,470원의 90% 곱하기 8시간 한 것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의 하한선입니다. 저 지금 계속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생각났던 게 퇴직 전 평균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보니까 퇴직하기 전 3개월. 네, 그렇습니다. 치의 평균 임금이 그 자기 평균 임금으로 딱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나갈 예정이 있거나 잘릴 예정이라면 3개월 동안 빡시게 일해가지고 월급을 한참 올려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잘려라라는 어머머. 얘기가 있어요. 머리 좋은 어머.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까지 내가 뭐 병가를 쓴다든가 뭐 휴가를 냈다든가 그러면 이제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 평균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 그렇죠. 꿀팁이네요. 네. 이게 좀 그래서 저희 KTX 승무원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사실 이 구직급여를 신청했었거든요. 네. 그 3개월 동안에 받은 월급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죠. 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 하나 있습니다. 그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평균 임금이 3개월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나누기 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최저 일수와 최고 일수가 있어요. 그럼 나누기의 분모이기 때문에 그 분모가 클수록 평균 임금은 낮아지고요. 분모가 작을수록 평균 임금은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언제 퇴직하는 게 제일 좋냐? 1년 2월? 아닙니다. 여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4월 30일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2월이 되게 일반적으로 28일까지 있죠. 그치. 3월 31일밖에 없어요. 작은 달 2개 낄 때. 그렇죠. 이 양반들이 지금 직장이 장난이야? 직장을 그만두는데 지금 4월 30일 맞춰야 돼? 완전 꿀팁인데. 아니 그래도 굳이 플랜을 하시려면 네. 뭐 이 나라의 뭐 각하도 한때 각하도 꼼꼼했는데 우리라고 꼼꼼하면 안 됩니까? 이게 편법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퇴직의 그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2월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2월 달이 28일에 있는 그 연도에는 퇴직하려면 5월에 퇴직하지 마시고 4월에 퇴직하십시오. 또는 3월에 퇴직할 거면 차라리 4월에 퇴직하십시오. 그래야 본인의 평균 임금이 높아져서 구직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퇴직금의 액수가 몇만 원이라도 더 올라갑니다. 오, 진짜 꿀팁. 너무 꿀팁. 우리는 바로 그 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뭔가?
요건데요. 이거 받으려고 네이버에 엄청 검색했던 게 그쵸. 지금 막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다 굉장히 낯익죠. 네. 예.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내가 고용보험 가입됐던 기간이 며칠 이상 돼야 되냐? 1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직전 18개월 즉 1년 6개월 동안 중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근로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 하나. 180이니까 방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한 달을 30일로 봐서 곱하기 6 하면 아, 나 6개월만 회사 다녔으면 나 받을 수 있네라고 생각하시고 딱 6개월 채우고서 권고사직 처리해 주세요 하고서 나왔더니 아, 며칠 부족해. 고객님 대상이 띠로리. 아니십니다. 딱 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안 알려주는 그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현재는 이제 주 5일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잡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 당연히 쉬는 날이고 토요일을도 쉬긴 쉬는데 주일 사업장의 경우는 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에요.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고요. 근데 유급 주일 우리 노동법에서 유급자가 들어갈 때는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실제로 일은 안 했어도 일한 것으로 쳐주는 거. 그게 유자 들어가는 유급자 요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은 우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으로 포함을 시켜주는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간으로 그건 인정 안 해요. 그럼 일주일이 6일이네. 일주일이 6일. 그렇습니다. 어메야. 그래서 한 달에 30일을 계산하면 안 돼요. 한 달을 26일이나 보수적으로 토요일이 몇 개였느냐만 빼면 되겠네. 그렇죠. 예. 보수적으로 계산해야겠네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면은 거의 7개월 가까이 돼 가겠네요. 그렇죠. 7개월을 좀 더 넘겨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기가 구직급여 받으려면 그 한 회사에 8개월 다니고선 그만두셔야 돼요. 아, 이거 너무 꿀팁이다 오늘 진짜. 아, 그런 이분들이 또 뭐 노동 이야기 한다고 해서 잘 안 들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언제 그렇게 좋은 방송을 했디야? 그러실 분들 많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일단 일수는 이걸로 이제 그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근로의 의사와 또 능력 둘 다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한테는 구직급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님도 그렇고 우리 지부장님도 고용지원센터에 2주에 한 번씩 갔죠. 네 그거 왜 갔어요?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와서 내가 그동안 구직 활동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간 거잖아요. 네네 그 인터넷에서 서치해가지고 어떤 회사 뭐 이런 거 회사 명칭 그렇죠. 그런 것도 적어야 되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내가 어느 회사 가서 어떤 사람 만났다라는 명함도 제출해야 되고 네. 이게 바로 이제 근로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근로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만약에 몸이 산재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은 구직급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이 그 근로할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분들 경우에 좀 중증 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결과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 아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파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증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 낫다는 걸 다시 증명해야 됐어요. 그렇죠. 아, 네. 나았다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 있음을 그렇죠. 증명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의 의사가 나중에는 그 실업률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 근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빼버려서 그렇죠. 착시효과 주잖아요. 예. 우리나라 굉장히 고용률, 실직률 이런 것들이 잘못하게 되는 저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그것 때문에 복지방송에서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용률이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렇죠. 실업률을 사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거시경제에서 중요시하는 지표로 삼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실제 경제에서는 실물 경제에서는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용률이 중요한 거고 고용률이란 것 자체도 양적인 그 측량의 그 결과일 뿐이지 사실은 질적 측량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사회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고용률, 실업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실업률에 대해서 크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게 률 뭐 하면은 물가 상승률
사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그 체험 물가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수치 장난 이것은 굉장히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맞아요. 많이 네. 가공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의사가 없구나. 제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로 어딘가에 일자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저를 실업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하.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본인의 손으로 사직서 쓰고 나오면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다 잘라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내거나 내지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지만 신고할 때 권고사직으로 써주세요라고. 권고사직이라는 그 법률 개념은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그 근로계약의 해지거든요. 사직은 일반적인 사직은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직에 정반되는 개념이 뭐냐? 바로 해고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예요. 근데 그 중간 지점, 권고사직이란 것은 사용자가 먼저 권고를 하는 것이 순서여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 그만 나와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예 저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순순히 받아들여졌을 때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그 회사로 전화를 실제로 무작위적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이렇게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서류상에 써놓은 그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이유와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얘기한 거가 다르면 일단 부정수급으로 일단 낙인이 찍혀요. 하하, 그것도 잘 얘기를 해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꼭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궁금한 게 권고사직 처리를 회사에서 한 경우에 회사는 불이익이 없나요? 예, 그로 인한 어떤 페널티는 없는데요. 다만 이익 볼 것을 못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선생님.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창업하는 것 때문에 나왔어요. 예, 고용보험은 꾸준히 들었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창업하려고 나왔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 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예, 그럼 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궁금하다. 대상됩니다. 그래요? 예, 창업을 위한 그 실업 상태일 때는요 구직급여의 대상은 돼요. 다만 그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이런 그 보완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바로 했다니까요. 창업을 하기 위한 바로 게 한 아니라 게 바로 나오자마자 거의 뭐 그럴 땐 안 되죠. 거의 한 달 안에. 그거는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냥 이미 신고도 안 하고 취업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고용보험 이런 게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최악인 상황일 때 받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억울할 건 요게 없었네요, 법적으로.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순서에 말씀드릴 예정인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고 있는 게. 창업한 것도 재취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되지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창업은 같은 그 구직 활동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하나만 더요. 예. 갑자기 막 확 올라오네요. 뭐냐면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거의 한두 달 안에 창업을 해서 그 후로 계속 창업을 했어요. 회사는 망했어요. 내가 평생의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그 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 등록을 늦게 냅니다. 그럼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저거가 되죠. 부정수급이. 근데 그게 걸리기만 사업자를 해봐요. 사실 사업자를 바로 내는 거를 준비하신 게 사실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사업을 바로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해놓고 퇴직하는 정도의 완벽성을 추구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였고요. 거기서 한 거의 2년 정도 같은 업무였기 때문에 뭐 투자자 금방 모으고 해서 한 달 안에 창업했던 경우고요. 젊은 사람들 그거 힘들죠. 젊은 선생님들 되게 힘들죠.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대기 기간이라고 그 2주라는 게 있어요. 그 대기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2주 정도는 대기 기간을 둡니다. 왜? 2주 동안에 바로 창업을 하거나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지급을 보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2주 이후부터 이제 2주 단위로 구직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2주를 지난 후에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던 분이 절반 이상 남기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놓고 예를 들어 우리 구직급여의 기본 단위가 90일이잖아요. 45일 이상 남겨놓고 재취업이 딱 되는 순간 그랬을 때는 나머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50일분이다. 그러면은 25일분 딱 절반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줍니다. 네. 나쁘지 않네. 네. 푸나님 같은 경우도 이런 시스템만 활용했으면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고용보험에 돈 지금까지 넣은 게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데 사업하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돈도 안 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네. 정말로 머릿속에 죽음 이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쵸. 그러면 그 돈은 없어진 돈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의 사실 고용보험은 내가 넣어줬는데 내가 회사를 폐업시키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사라진 그 상태인 거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인지 속담이 생각나네요.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민보현 선생님? 그런데 이제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 없는 원칙은 없잖아요. 그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직을 했더라도 그러면은 구직급여 못 받냐? 그게 아니에요. 무려 12가지의 그 경우에는 12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자발적으로 사직했더라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첫 번째, 1년 동안 제가 소개드리는 5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 스스로 나오더라도 됩니다. 첫 번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뭐 예를 들어 알바몬이나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월급 300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월급은 200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랬을 때 2달 이상 그렇게 200밖에 안 주면 그러면은 때려치고 나와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약간 사업주가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일부러 하는 작용도 그러면 그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사기친 거죠. 네. 똑같아요. KTX 우리 승무원들 그쵸. 정직원으로 써준다 해놓고 그쵸. 안 써주면 그랬을 때 때려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되는 거였죠. 또 마찬가지로 또 급여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깎아서 20% 이상 깎아서 2달 이상 주면 그럴 때도 그냥 사표 쓰고 나와도 그래도 되고요. 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 체불이 2달 이상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본인 스스로 걸어 나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임금 체불이 반드시 100%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덜 줘도. 네, 임금 체불이 20% 이상만 임금 체불이 되면 돼요. 내 월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일 때, 이건 물론 예시입니다. 100만 원인데 그달 임금을 79만 원만 줬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79만 원만 줘. 이럴 때는 본인이 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 이거죠. 즉 20%라는 그 기준을 채우느냐, 20% 2개월 이 2가지 기준을 채웠으면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 미달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되고요. 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시킬 때, 연장 근로를 그럴 때는 나 안 해 하고선 나오더라도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12시간이면 된다고요? 네, 주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사업장.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 이미 충족했을 것 같은데. 아주 여러 번.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 휴업을 하게 됐는데 그 휴업을 했을 때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야 되는데 그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정말 회사가 어렵구나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 나오더라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또 큰 두 번째,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회사 내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나오더라도 구직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와, 근데 이거 스스로 증명해야 하죠, 근로자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 세 번째 경우도 똑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것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노무사님의 명언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잘 돼 있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회사가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본인이 스스로 나오더라도 구직급여 대상 되고요. 다섯 번째, 그 회사가 양도의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전환을 하거나 신기술 도입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서 퇴직을 권고받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응할 때, 이럴 때 나오셔도 구직급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거 유명한 건데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전근을 보내요. 근데 그 전근을 간 곳이 기존에 다니던 곳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갖고 대중교통수단 기준으로 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전근 발령이 났을 때, 이럴 때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전하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동거를 위해서 주소를 아예 이사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도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아마 보현님이 해당됐던 사항일 텐데요. 체력 부족이라든가 심신장애, 질병, 부상, 이런 걸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인정되고 휴직을 또 회사에서 허용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이럴 때 중요한 팁 하나가, 일단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거 증명하느라고 애를 먹었었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일단 제가 병가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썼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했는데 그 인사팀에서 안 된다고 한 그 증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고, 연락처를 그냥 절 주셨어요, 인사팀장님이. 전화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메일로 휴직 신청서를 내는 거죠. 아, 그래서 근거를 만들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메일도 좋고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임신한 여성분들, 그 임신 초기 이럴 때나 아니면 이제 유산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임신 중독 같은 경우로 인해서 의사가 권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 좀 쉬어야 된다, 일 좀. 그럴 때 마찬가지로 휴직을 신청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것을 휴직 못 받아준다, 우리 회사 형편상, 이런 그 답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간단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다니기가 힘든 상황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이 급여의 맞습니다. 대상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기 싫어 죽겠어,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안 되죠.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보험이잖아요. 도덕적 해이는 안 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면 이 사람은 구직급여 준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기 전에 그런 나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마련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좋은 증거는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메신저의 통화 기록들, 이런 것들이겠죠. 네, 오늘 정말 노무사님의 꿀팁 대방출. 맞았어. 아, 좋았어. 그런 날이었네요. 나는 전혀 쓸모없지만 알려주고 싶은. 저도 제가 쓸 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노무사님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예요? 저는 현재 이제 그 법인 사업자의 이제 파트너 대인데, 저도 역시 쓸 일이 없죠. 저도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제 사업자 등록을 갖고 가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고용보험 혜택 받을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물론 이것은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쓰는 꿀팁이지만 정말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자리 잃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노령화 사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사에서 은퇴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결국은
은퇴 이후에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실버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법을 또 현명하게 이용하는 그런 많은 지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이야기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새누리당 후보가 마땅치 않으면 건강한 보수표가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의미 없다.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국민의당 지지자건 새누리당 지지자건 바른정당 지지자건 간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론조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바른정당 지지자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친박 패권도 싫고 친문 패권도 싫어.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아직도 삼지대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사람들은 현 분위기를 보면 새누리당 합치기 힘들고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국민의당과 합칠 수가 있는 아직도 여건이 남아있는데 그 최고의 매개체가 사실은 반기문이었고요. 이제는 안철수 정도, 유승민 정도가 남아있는데 과연 그 두 사람이 합당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문재인과 양자 대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각자가 정말 자기 합리화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은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다 각자 다른 동상이몽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든 허상이든 꿈이든 간에 이걸 이루어주는 것이 정치고요. 그게 꿈으로 이루어졌던 적이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예요. 대통령 선거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지지율이 10% 조금 넘어가는 정도. 지금 현재 10% 정도 조금 넘어가는 정도면 근사치에 가까운 게 오히려 이재명 정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정치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에 마냥 욕할 수는 없고 비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또 여론조사는 또 이런 각자의 생각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것을 의도한 것도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여론조사를 또 자기에 맞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얘기였네요. 네, 민보연님 오늘 무슨 얘기 같이 할까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을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랑 다르게 혼자서 아니면 저희 친한 측근들과 간 게 아니라 안산의 청소년 20명과 같이 갔어요. 그 20명은 어떻게 모인 20명이에요? 네, 그 20명은 이제 꿈꾸는 나무라고 안산의 이주 배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주해서 오신 경우에 본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네, 그런 사회 참여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적. 네.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그렇구나. 이주를 해오신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국적을 따라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죠. 아이들은 그렇네요. 네.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부모님도 계실 거고 법적으로 완전히 이주를 해오신, 그러니까 이민을 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있을 거고. 일종의 그 우리 해외 동포였던 분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 노동자 같은데요. 네,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신 보통 분들 네. 흔히 말하는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일 네.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그러면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인가요?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모님이 있는 거죠. 뭐 파키스탄, 뭐 이슬람 국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청소년들이라서 더 이런 참여를 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산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다가, 활동도 아니죠 사실. 그냥 그들은 본인들끼리 편하게 있을 곳을 마련해서 있는 것일 뿐인 거고, 그냥 저를 어쩌다 알게 돼서 제가 광화문 가는 김에 같이 간 겁니다. 가서 제가 나눌 스티커와 전단지가 이제 한 트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같이 이고지고 가서 나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 많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왜요? 전단지 나눠주다 울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전단지 나누다가 울 일이.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마구마구 막 해댄 겁니다. 너네 나이가 몇이니? 뭐 너 이쁘다부터 시작해서 공부나 하지 이거는 왜 하고 있니? 네가 뭘 아니?
훈수 두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근데 그런 말을 훈수가 아니라 혼났대요. 혼났어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혹시 저희 그 태극기 들고 있는 그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광장에선 티가 안 나니까 알 수가 없어요. 태극기를 드셨는지. 실제로 근데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 안 하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세월호에 공감하고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이러고 있지? 너네 가서 공부나 해. 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너네 학교 망신시키려고 여기 나왔니? 전단지 나눠주는 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좀 강해야 된다고 저는 심리적으로 좀 그게 단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KTX 문제로 처음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느끼는 어떠한 그 행동보다 제일 스트레스가 심해요. 내가 전단지를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이 사람이 거부하거나 이것을 그냥 지나쳤을 때 그 상처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받아주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만 이게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였으니까 나는 또 당당하고 내가 이걸 활동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름을 겪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게 정말 광고 전단지라든가 뭐 그런 뭔가 그 자본과 연결된 그런 전단지는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야, 이게 독재에 대항할 수 있고 선명하고 내가 좀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 간에 뭐 SNS상에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지점들이에요. 맞죠?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표보다는 선명하죠. 더 진보적인 거 맞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만 좋아하지 문재인은 좋아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게 그야말로 정권 교체에 가장 방해가 되는 행위가 돼버려요. 나중에. 선거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선 기간 동안에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는데 상대방 후보 깎아내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약 달콤한 독이 든 사탕 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하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상대방한테 없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이재명은 진보적이고 선명한데 문재인은 안 그래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맞받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당 후보랑 붙었는데 저 꼴 보기 싫은 문재인 안 찍어가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런 식 민주주의가 저는 좋은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 다음에 안철수 및 국민의당 지지자 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는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지지율이 30%를 넘기가 힘들다. 뭐 막스권 이런 얘기 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일단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는 10%를 못 넘고 있는데요. 확장성이 있나요? 일단 말이 안 되고. 근데 왜 니들은 야당을 깨고 나왔니? 물어보면 옹색해요. 사실은. 정치적 세력들 간에 나는 문재인 위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싫어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그렇게 말하기가 싫으니까 이걸 애둘러서 포장을 합니다. 친문 패권이라고. 이건 정말 비열한 방식이에요. 진짜 이건 비열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지들이 더 심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저도 고향으로만 따지면 그분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인데 제가 그분들을 결정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 안철수 씨를 팟캐스트 할 때 어느 시점까지는 전혀 비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느 시점부터 했어요? 분당이 과시화될 때. 우리 쪽 정치인들 웬만하면 까지 말자. 나빠봐야 새누리당보다 못하겠냐. 이 정도 마인드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3당 합당이 되고 나서 완전 고립되잖아요. 전라도로 딱. 예. 그때 노무현 같은 분들 남으셔가지고 겨우겨우 동진해서 전국정당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봐야 선거의 기간 딱 지나고 나면 도표상에 파란색 쫙, 노란색 조금 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억울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민주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맞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배척당하니까 호남이 고립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자초하고 나갔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친문 패권과 친박 패권, 그러니까 박근혜를 위주로 한 친박 패권을 어떻게 포장하냐면은 영패주의를 포장을 해요. 영남 패권주의. 박근혜도 영남이고 문재인도 영남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대선 후보를 길러봐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안철수도 영남이잖아요. 그러게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김대중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무슨 굉장히 뭐 지역적인 감정이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네. 뭐가 있냐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지역에는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지? 왜 영남 사람들만 후보로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기문 나타나니까 충청도 분들 되게 환호하셨고 데이터로 지금 많이 정도 또 뜨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그 지역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을 이야기해요. 냅둬요. 언젠가는 어떤 인구 지형상이라도 문재인이 영남 사람이어서 지금 저 후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민주야당의 그쪽에 소수로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각 지역들이 지역주의를 없애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뛰쳐나오면서 친문, 친박 패권을 이야기하고 영패주의를 이야기해요. 그것에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지자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서로 간의 이율 배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끝까지 선을 놓지 않는 게 박근혜 게이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어차피 인기가 없어서 지지율이 무의미하게 한 5%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 게임은 안철수와 문재인이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도 박근혜 탄핵 반대가 15% 좀 나오죠. 그래서 새누리당을 완고하게 지지하는 세력은 최소한 황교안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새누리당 후보가 나가면 저는 15% 정도는 찍힌다고 봐요. 그러는 과정에 바른정당 후보와 함께 우리가 더 지지율 많이 나온다고 서로 싸우다가 어떤 타협을 보든 끝까지 고를 하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계산 자체가 지지자들은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지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보수표는 어차피 50%가 존재한다. 문재인과 박근혜 보지 않았느냐. 결국 선거에 가면 새누리당 쪽 보수 쪽을 지지하는 투표하는 사람들은 50%는 있다. 지금 당장 무슨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정당에 있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가장 싫은 게 아까 말한 같은 당내에서 경선에서 서로가 싫어지면 다른 당 후보보다 더 싫어지는 것처럼 바른정당 후보들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자 개념으로. 그래서 이 감정이 깊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서로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진짜로 골이 깊어지면 네가 되느니 차라리 논 하나 되지 말고 딴 놈 시키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 지지자를 한번 볼게요. 자기들은 새누리당이 아니었다는 듯이 다만 박근혜와 가깝지 않아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사실상의 박근혜가 총재로 있었던 새누리당 출신이면서 박근혜가 보수라는 게 참 부끄러워. 서울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끼리 모일 때 말을 못해서 그냥 찍기만 하고 돌아오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제는 자기가 찍었던 그 박근혜가 그 지경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진심으로 회개 그런 분들은 했다고 봐요. 그런데 당장 내가 그렇게 욕했던 문재인 야당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대한 회개는 하되 다른 사람들 택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보수라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민보현입니다. 곽수호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푸른나무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저희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되고 투쟁한 지 4,000일 되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하다. 4,000일이면. 고생 많으십니다. 4,000일이면 정확하게 한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이 넘어가고요. 11년 차 되는 거죠. 10년이면 3,650일 정도 그렇죠. 되는데. 그렇구나.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날짜를 세는 것이 뭐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그렇게 오래 했어 하면서 다른 투쟁들을 바라봤고 그런 긴 시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 좌절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투쟁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려운 싸움 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라는 송구함이 좀 들고요. 하지만 또 저희도 이 문제를 뭐 4,000일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한테 알리는 그 계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4,000일 기념하는 4,000일을 맞아 저희가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그 연대의 마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들어서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오늘 보내고 왔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연대로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쵸. 어떠셨어요? 처음 가봤죠 그런 자리. 처음 가봤죠.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도. 그렇죠. 지금 어떠셨어요? 다들 어리어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가서 앉아만 있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토론을 하고 했던 방식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저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익숙한 방식이었고 오픈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해줬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막 쏟아내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형태가 생산적인 토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방식 좋았고요. 오늘 좀 진짜 막 눈물 날 뻔한 일들이 당연히 여러 번이 계속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청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 네.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었죠. 청취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천일 맞아서 조합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받았던 댓글 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뗐으면 다 공사 정규직 되는 줄 아느냐, 꽁으로 정규직 되려고 한다라는 말에 가장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럼 4천일 동안의 투쟁으로 당신이 잃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을 한 게 젊음, 나이 20대,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다운 나이 20대,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나에게 잃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헛수고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건 절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 그 자리에 많이 와주신 그런 분들, 연대 와주신 분들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일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남의 일이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의사를 표현해 주실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나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시는 분들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야, 사천일이라는 건 뭐 제가 꿈꿔보고 싶은 팟캐스트를 그렇게 하면 그렇죠. 와. 나중에 새날 4천일 방송 해봐도 좋겠네요. 그때는 에피소드는 몇 개가 나올까요? 난 그게 더 궁금하네. 에피소드가 먼저 넘겠네. 에피소드 4천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4천일이면 우리 방식으로 하면 8,000개 에피소드가 나오는 중.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투쟁이라는 건 결실을 맺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높은 산이고 험난한 산일 때는 올라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 그것들이 남겨주는 설레, 역사의 교훈 뭐 이런 것들이 남아지면서 정말 신은 그녀들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시험을 하시는군요. 그런데도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거는 저희가 그런 4천일이라는 시간을 계속 투쟁해왔던 이유, 단지 지금 저희에게 압박으로 더 작용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옳았고 저희가 정의였고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내 버티고 있다는 것을 각자 마음의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가 잃어버린 그 조합원 분을 생각해서라도 조합원 분이 이제 두고 가신 아이를 생각해서도 너의 어머니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돈이 중요한 나라가 돼서요. 다른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KTX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그 모든 분야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노선은 쪼개서 기업들한테 팔아먹고 선로 보수 같은 것도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민영화를 하려다가 들켜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던 SRT는 지금 진동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지금 현 시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꿋꿋이 반대해왔던 우리 KTX 승무원분들 존경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오늘 푸른나무님 가지고 오신 소재 어떤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심리인데요.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진영을 떠나가지고요. 2012년에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가 맞짱, 사실상 후보가 뭐 두 명이 얻은 건 아니지만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양강 후보가 붙었던 선거예요. 나머지 지지율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니까 100% 지지율 중에 99 정도를 두 사람이 나눠먹는 그런 선거였는데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후보가 이기고 있겠지 해야 힘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길었고 지금 최근에는 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를 그 지지율 공표 기간 안에 골든 크로스로 이겨주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겼을 거라고 자신 있게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표를 막 독려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어떤 심리로 들여다보게 되는가. 사실 제가 팟캐스트 하기 전에도요. 정치 시사면 보다가 선거철이 되면 제일 유심하게 보는 게 여론조사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어느 후보가 앞서가느냐, 전체 판세로 봤을 때 내가 지지하는 야당이 뭐 몇 석이나 얻을 거냐 이런 관심 있게 보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흑역사가 있어요. 최고의 흑역사는 바로 이번 총선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번 총선 전에 여론조사들은 새누리당 180석 넘봐 200석이 될지도 야권 쫄망. 그래서 뭐 거기에 초빙되어 오신 분은 내 목표는 120석을 넘기는 거다. 뭐 아무튼 원천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도 나라를 엄청나게 말아먹고 있는데 도저히 이명 박근혜가 한 9년, 8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심리가 작동한 거냐.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내 속마음을 숨기고 밖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건 반 정도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A 지역의 남녀 성비와 주로 이제 연령대 이런 것 분석해가지고 그 연령대에 맞는 표본 집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하려면은 여론조사를 남녀, 세대별 이런 개념으로만 나눌 게 아니고요. 직업군, 출신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여론조사는 과학이니까. 근데 너무 날림으로 하게 되는 측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 내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에게 넘기기 위해서 불편해지는 요소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별로 인기가 없을 때는 에이 별로 안 하고 싶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야당을 지지하고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왔는데 내 감정을 뭐가 무서워서 숨겨요? 그걸 불이익 받는 시대인가? 그런 분석은 좀 이상하다. 아이고 이런 거 받아봐야 뭐 의미 없어라 그냥 끊어버리는. 흥이 안 나니까요. 야당이 이길 것 같은 전망이 없으니까 흥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간에 나는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해요.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범죄성이 생기는 거냐면 심지어는 여론조사 이 전망을 보고 죽는 사람도 생겨요. 에이? 진짜요? 당연하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안 바뀌니까 쌍용차 분들 줄줄이 돌아가신 것처럼 비관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것도 범죄지만 더 중요한 범죄는 진짜로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투표장에 가고 싶은 내가 나가봐 찍어봐야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들면 지들이 조작한 여론조사를 갖고 선거 결과가 그렇게 도출돼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나가면 이길 수 있어. A당 지지자들은 나가서 투표하고 질 거로 예상되는 대표할 거로 예상되는 야당 지지자들 안 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언더독 밴드웨건 이런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저는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퍼센테이지만 누구 후보가 몇 프로, 누구 후보가 몇 프로 이런 것만 타이틀로 뽑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응답률 엄청 낮고요. 사실 이게 거의 신뢰도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미 타이틀은 그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서는 표본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그 숫자가 주는 그 임팩트 때문에 우선 내고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항상 우리가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전부 다 그 휴대폰을 많이 들고 다니는 시대고 집에 어지간하면은 저희 집도 이제 집 전화 안 놓거든요. 근데 그 유선 조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집에 있는 분들로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무직 상태이시거나 아니면은 고연령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주부이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표본 집단에 대한 그 제대로 된 표본이 모아지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그 리얼미터인데요. 여기가 웃긴 게 스마트폰 앱 조사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T맵이라고 그 인터넷 우리 그 스마트폰에 T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을 때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 앱을 깔면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깔은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표본이 오염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표본을 몰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얼미터의 조사를 얘기할 때는 신뢰할 수가 없다
내지는 심지어는 이런 별명까지 붙이죠. 구라미터다 이런 얘기까지. 금요일 날 갤럽 조사도 나와서 약간 파란이 일으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안희정의 돌풍 뭐 이렇게 나올 무려 정도인데 9%나. 정말로 과학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원과 정말 유사한 형태의 표본 집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최대한 돈을 많이 투자해갖고 조사하면 사실 굉장히 실제 여론에 가까워진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런 부분이 있죠. 성별과 그 연령대에 주로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거 그게 되는 거예요. 20대 남자가 필요한 게 총 1000명 중에 5명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별로가 그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직업군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직업별로 분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신 백수하고 직장인과를 구분할 수도 있죠. 백수, 직장인, 뭐 자영업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얼마나 왜곡할 수 있죠. 나 집에 전화 받지만 나 그렇죠. 직장인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지 마시는 게 기본인데 여론조사는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안 믿는 게 기본인데 여론조사의 쓰임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크게 작건이 해서 지방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전문 여론조사 기관도 있어요. 지방 언론사한테 주로 이야기를 받고 근데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든 지역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해주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다고 하는 갤럽은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갤럽이 금요일 날 안희정 조사가 나오면서 사실 그 전에 있던 여론조사들이 사실 무의미해져 버리는 여론조사라는 게 가장 최근 게 가장 신뢰받거나 관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그 최근 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이번 20대 총선과 다르게 현재는 여론조사가 비슷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테면 정반대 현상인 거죠. 정권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길 바라거나 박근혜 게이트는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반대 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샤이 박근혜 예. 같은 사람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수차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론조사는 완벽하게 믿지는 마십시오. 추세만 보시면 되겠는데 노무사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응답률이 너무 낮은 거. 응답률이 여론조사가 많이 사람들한테 가도 심한 경우에는요. 비정치 시즌 있죠. 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응답률이 심지어 5%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5% 미만인 응답률은 폐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조사 여론조사 비중 낮다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태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은 SNS에 그런 글들 가끔씩 돌아다닙니다. 내 지지자는 숨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여론조사에 반영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선거 캠프들이 전술적으로 이용해 먹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 의지가 탁 꺾이는 순간이 되면 자기 지지자들의 동력이 떨어지니까 야 여론조사는 지금 내가 몇 등 달리고 있는데 말이야. 사실은 까보면 달라져.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게 투표 니들만큼은 꼭 해줘야 돼? 그걸 당부하는 효과가 거기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지지자들이 자랑하지를 못해요. 숨어서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누구과 어울리는 사회인이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엄청 낮은 정당에 대해서 또는 후보에 대해서 나 그 사람 좋아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친구들한테 왕따 되려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심합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뭐 50% 60%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1회부터 5회까지도 안 봤는데 본다고 하니까 6회부터 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게 유행을 타면 일주일 만에 시청률이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나라예요. 네. 안 그러면 대화에서 소외돼서 같이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선전선동을 합니다. 기간 내에 우리가 역전시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반대로 부끄럽지가 않겠죠. 내 친구들 중에 다수가 그 사람 지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요. 선거의 밴드웨건과 언더독 현상 중에 밴드웨건이 굉장히 좀 도드라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정당 정치가 되게 발달한 나라에서는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지지율이 유럽에는 뭐 웬만한 정당들이 양당제가 아닌 이상 막 10개씩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율이 2, 3%밖에 안 돼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게 일종의 언더독 같은 거고 우리나라는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 힘들어합니다.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양당제처럼 나머지 진보 정당들은 거의 무의미하게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뭔가 탄압을 안 할 것 같고 성주분들이 왜 박근혜한테 이렇게 만만히 하는지 아십니까? 막 욕하고. 내가 찍어서 그런 거예요. 설마 지들이 나를 이렇게 하리 하는 그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나 보이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이명박처럼 털릴 생각 같은 거 나를 털 거야 나를 잡아갈 거야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보 정당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정치 풍자가 아주 많았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여서 오히려 비판적인 의견들이 더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도 그 민주정권 때 민주노동당의 그 지지율이 10%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를 또 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각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자들의 심리를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안희정 돌풍에 대해서 또는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돌풍에 대해서 그래 봐야 다 그게 민주당 지지자니까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네, 그리고 기존 언론이 문재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조작된 여론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일부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보통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내 후보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안희정 지지자로 볼까요? 이 추세로 가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판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평상시 때 안희정을 좋아했던 게 보수적인 느낌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닮아서 개혁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클릭하고 뭐 대연정하고 사드 사실상 찬성 이렇게 나타낼 때 정말로 지지자들은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금 전에 딱 충청도 사투리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그 심리 중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숨어있는 지지자가 있다. 흔히 말하는 샤이가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가서 10% 넘길 때는 야와 하다가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정도는 지지해 줘.